너희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저는 차마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한 그릇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상가 건물을 차지하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막힌 방법으로 단단히 가르침을 주었던 김성자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자님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성자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자 씨는 오늘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너무나 익숙한 숫자 배열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한 순간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늘 비상용으로 챙겨두는 약병을 열어 약을 삼켰지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귀를 막고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2년 전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7살이 많았고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순히 속이 더부룩할 뿐이라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 말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65세가 넘어서도 법무 관련 일을 계속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돈도 충분히 모았고 상가 건물까지 보유한 상태였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매일 바삐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오래도록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운명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아, 걱정 말아요. 나는 일을 하면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병이 날걸.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며 허허 웃곤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확신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었고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활력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운명을 예고라도 한 듯 남편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건강하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도 조절하며 늘 활력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약한 것은 저였고 병원에도 다니며 조심조심 살아온 사람은 저였는데 먼저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편이 저를 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슬픔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휩쓸어 갔습니다. 하지만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기에 저는 처음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까지도 다 알 만큼 긴 세월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다녔고 부부라는 관계를 넘어 거의 한 몸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이미 지겹도록 본 사람이기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함께했고 남편 역시 천수를 다 누리지는 못했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돈도 부족함이 없었고 상가 건물도 소유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이 막연히 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장례식 당일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다는 현실이 온전히 마음을 파고들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다시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위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라며 방문한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건넸고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이나마 슬픔이 가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제 아들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너무도 무뚝뚝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꼭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속으로만 아파할 수도 있고 억지로라도 애써 담담한 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마치 이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마치 단순한 방문객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그들이 숨기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저는 남편이 없는 집안이 얼마나 허전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함을 넘어 적막함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도 집에 들어왔고 친척들 역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 살다 가셨어. 부자로 살다 가셨으니 후회 없는 삶이었겠지. 맞아요. 우리 오빠가 참 머리가 좋았지. 변호사도 아닌데도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상가 건물까지 사셨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수십억 하는 그 건물을 봐요.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잖아. 다들 남편의 살아생전 이야기를 하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업적을 인정하며 감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슬픔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감지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상가 건물을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순간 함께 있던 일가 친척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였기에 모두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상가 건물 말이냐? 제가 되묻자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사실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세금도 계속 나가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친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 연세도 있으신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 아니야, 부동산은 더 오를 거야. 팔면 후회할지도 몰라.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해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의견을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상가 건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거라. 아가, 너도 어서 오고. 어쩐 일이냐? 제가 반갑게 맞이하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는데 무슨 어쩐 일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별일 없나 하고 찾아왔죠. 평소에 무뚝뚝한 아들이었기에 이런 다정한 말을 들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실 둘째입니다.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평생 첫째 아이를 떠올리며 마음 한편에 미안함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지금의 아들을 더욱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살가운 말을 들으니 조금은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호박전 좀 해왔어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준비해 온 음식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래, 마침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잘 됐구나. 저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어서인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다시 상가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건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사람을 고용하라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쓰시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서류 처리도 다 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아들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건물 관리는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며느리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의견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의 가치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어머님 나이에는 시간이 저희와는 다르게 더 소중한 법이잖아요.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더 나빠지신다면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상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10년? 아니면 심장병이 있는 저로서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지만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상가 건물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애정을 쏟은 건물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상가를 유지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즉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업 확장과 관련된 내용까지 들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계획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황금 연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에서 아들의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고 상가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건물을 어떻게 할지는 차차 고민할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를 속이고 재산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를 대했지만 제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여행을 즐기는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과 배신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였고 상대방의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호텔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제 곁에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저는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깨어나기 전에 계약을 마무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정신이냐며 불안해했습니다. 더욱이 며느리는 저를 조롱하며 이혼까지 언급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닌 돈을 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술을 결정했고 아들과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제주도에서 수술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혼자 남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 보니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설령 수술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목적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저는 회복 중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태도에 의심이 커졌고 결국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이미 위태로웠고 도박으로 빚까지 졌으며 며느리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지만 제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함께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고
이어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떠봤습니다. 저는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거짓말은 뻔히 보였고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술집에서 한 남자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3억을 갚아야 한다며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에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어머님 건물을 받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추가 살해금을 주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복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퇴원할 시기가 되었지만 저는 병원 권고보다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돈에 눈이 먼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이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보다 2억 정도 낮게 내놓았고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투자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제주도에 더 머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서울의 한 유명 한정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왔죠. 저는 미리 도착해 준비를 마친 후 곱게 차려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좋은 인상을 주려는 듯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매각 대금과 제 돈을 합쳐 약 17억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이 돈을 받는 줄 알고 감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절반을 기부할 계획이라 밝혔고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지만 저는 준비해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을, 며느리는 아들이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진을 보자마자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가 사용할 것이다. 분노한 그들이 달려들 기세가 되자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가족,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어디서든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거 보이니? 너희들의 행태를 녹화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변호사에게 넘겨졌고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제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녔던 도박장은 곧 폐쇄될 것이고 너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리고 며느리, 너는 불법 사채업자들과 연루되어 있더구나. 이미 그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 게다가 내 이름을 이용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온 것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정식당을 떠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끊어내는 일이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잘못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기존의 집도 팔고 강남의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신분 확인이 필요해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더라도 만날 수 없는 곳이죠. 남은 돈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며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궁금해할 때도 있었지만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이 약해져 단 한 푼이라도 도와줬다면 그들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저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지혜 한 그릇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너희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시는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저는 차마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한 그릇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상가 건물을 차지하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막힌 방법으로 단단히 가르침을 주었던 김성자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자님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김성자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자 씨는 오늘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장하지 않은 번호였지만 너무나 익숙한 숫자 배열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한 순간 심장은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늘 비상용으로 챙겨두는 약병을 열어 약을 삼켰지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귀를 막고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2년 전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7살이 많았고 어느 날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단순히 속이 더부룩할 뿐이라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큰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 말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향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65세가 넘어서도 법무 관련 일을 계속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미 돈도 충분히 모았고 상가 건물까지 보유한 상태였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며 매일 바삐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남편이 오래도록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운명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아, 걱정 말아요. 나는 일을 하면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병이 날걸.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하며 허허 웃곤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확신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었고,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삶의 활력소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운명을 예고라도 한 듯, 남편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건강하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단도 조절하며 늘 활력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약한 것은 저였고 병원에도 다니며 조심조심 살아온 사람은 저였는데 먼저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편이 저를 두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슬픔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휩쓸어 갔습니다. 하지만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왔기에 저는 처음에는 눈물이 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부족한 점까지도 다 알 만큼 긴 세월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외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 다녔고 부부라는 관계를 넘어 거의 한 몸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떠났을 때 저는 이미 지겹도록 본 사람이기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래 함께했고 남편 역시 천수를 다 누리지는 못했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까요. 돈도 부족함이 없었고 상가 건물도 소유한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이 막연히 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장례식 당일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다는 현실이 온전히 마음을 파고들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다시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위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라며 방문한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건넸고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이나마 슬픔이 가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유독 제 아들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너무도 무뚝뚝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꼭 이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속으로만 아파할 수도 있고 억지로라도 애써 담담한 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마치 이 일이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는 마치 단순한 방문객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그들이 숨기는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저는 남편이 없는 집안이 얼마나 허전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함을 넘어 적막함이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도 집에 들어왔고
친척들 역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잘 살다 가셨어. 부자로 살다 가셨으니 후회 없는 삶이었겠지. 맞아요. 우리 오빠가 참 머리가 좋았지. 변호사도 아닌데도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상가 건물까지 사셨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수십억 하는 그 건물을 봐요.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잖아. 다들 남편의 살아생전 이야기를 하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업적을 인정하며 감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슬픔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감지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참에 상가 건물을 정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순간 함께 있던 일가 친척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였기에 모두가 당황한 듯했습니다. 상가 건물 말이냐? 제가 되묻자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사실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세금도 계속 나가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친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 연세도 있으신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잖아. 아니야, 부동산은 더 오를 거야. 팔면 후회할지도 몰라.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해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의견을 듣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상가 건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거라. 아가, 너도 어서 오고. 어쩐 일이냐? 제가 반갑게 맞이하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는데 무슨 어쩐 일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별일 없나 하고 찾아왔죠. 평소에 무뚝뚝한 아들이었기에 이런 다정한 말을 들으니 조금 의외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실 둘째입니다.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선천적으로 호흡기가 약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평생 첫째 아이를 떠올리며 마음 한편에 미안함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지금의 아들을 더욱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무뚝뚝한 성격이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살가운 말을 들으니 조금은 놀랍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호박전 좀 해왔어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준비해 온 음식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그래, 마침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잘 됐구나. 저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어서인지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다시 상가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건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사람을 고용하라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쓰시고, 예전에는 아버지가 서류 처리도 다 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아들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건물 관리는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는 없었기에 저는 며느리에게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의견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의 가치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어머님 나이에는 시간이 저희와는 다르게 더 소중한 법이잖아요. 만약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더 나빠지신다면 그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상가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0년? 10년? 아니면 심장병이 있는 저로서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서류 작업을 하고 건물을 관리하며 스트레스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지만 당장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상가 건물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애정을 쏟은 건물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관리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상가를 유지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더 큰 손해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즉시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사업 확장과 관련된 내용까지 들으며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계획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황금 연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여행에서 아들의 속마음을 직접 확인하고 상가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건물을 어떻게 할지는 차차 고민할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를 속이고 재산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를 대했지만 제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여행을 즐기는 듯했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과 배신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였고 상대방의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방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들으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호텔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제 곁에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저는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깨어나기 전에 계약을 마무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정신이냐며 불안해했습니다.
더욱이 며느리는 저를 조롱하며 이혼까지 언급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닌 돈을 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술을 결정했고 아들과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제주도에서 수술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혼자 남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 보니 저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설령 수술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국 목적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저는 회복 중이라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태도에 의심이 커졌고 결국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이미 위태로웠고 도박으로 빚까지 졌으며 며느리는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지만 제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함께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고 이어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떠봤습니다. 저는 속아 넘어가는 척하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거짓말은 뻔히 보였고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동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술집에서 한 남자와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3억을 갚아야 한다며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에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어머님 건물을 받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추가 사례금을 주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복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퇴원할 시기가 되었지만 저는 병원 권고보다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돈에 눈이 먼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이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세보다 2억 정도 낮게 내놓았고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투자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는 제주도에 더 머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서울의 한 유명 한정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로 나왔죠. 저는 미리 도착해 준비를 마친 후 곱게 차려입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 역시 좋은 인상을 주려는 듯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 매각 대금과 제 돈을 합쳐 약 17억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이 돈을 받는 줄 알고 감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절반을 기부할 계획이라 밝혔고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반발했지만 저는 준비해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진을, 며느리는 아들이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진을 보자마자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은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가 사용할 것이다. 분노한 그들이 달려들 기세가 되자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가족,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진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어디서든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문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것이 저희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거 보이니? 너희들의 행태를 녹화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변호사에게 넘겨졌고 경찰에도 신고할 예정이다. 제 말에 아들은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내가 다녔던 도박장은 곧 폐쇄될 것이고 너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리고 며느리, 너는 불법 사채업자들과 연루되어 있더구나. 이미 그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다. 게다가 내 이름을 이용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온 것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내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정식당을 떠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끊어내는 일이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잘못을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기존의 집도 팔고 강남의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신분 확인이 필요해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더라도 만날 수 없는 곳이죠. 남은 돈으로 소박한 생활을 하며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궁금해할 때도 있었지만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이 약해져 단 한 푼이라도 도와줬다면 그들은 다시 잘못된 길로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함께 공감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저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지혜 한 그릇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